보통 우리가 이제 방송 나오면 약간 선이란 게 있어요. 네. 말하면 안 된다라는 선. 그리고 이제 막 또 시간 제한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 얘기는 더 하고 그렇죠. 싶은데 못 하고 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생방송은 특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녹화라고 해봐야 뭐 여기서 해봐야 뭐 대박 교육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시황이라든지 업황 가지고 차트 갖고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좀 선을 좀 넘지만 그래도 고급스러운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이제 제 네이버 카페도 있고 저희 이제 그 제 소에서 제 사단이 있어요. 우리 매니아층. 근데 물어봤어요. 가장 궁금한 게 뭐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야 이제 유동성 장세 끝난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에.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유동성 장세 끝난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사실 조 대표님도 그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적당히 시장이 좀 시장 참여자들 생각보다 더 빨리 올랐다. 혹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 내부에서는 과열된 모습들이 간간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터질 때가 됐다. 뭐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뭐 유동성 파티도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헤드라인이 자꾸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 유동성이 한번 방향을 잡고 세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관성이 사실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방송 아니고 유튜브니까 네.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동성도 2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미는 유동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백업을 그러니까 스포트를 해주는 유동성이 있죠. 네. 예를 든다면 고객예탁금 45조 이런 거는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온 유동성이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을 막 규제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고 뭐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그걸 또 들어오는 유동성이고 네네. 뭐 개미 동학 운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위에서만 정책적으로 그런 게 딱 끊어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막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밀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 꺾여버리면 또 그런 사람이 확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최근 연준에서 나오는 스탠스가 약간 느낌이 좀 싸해서 싸하죠. 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왜 시작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폭제는 연준이 던져놓은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준 스탠스가 바뀌면 분명히 그들이 촉발시킨 이 유동성 랠리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연준이 유동성 랠리를 왜 끝낼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보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이번 FOMC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뜬금없이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치. 제로 금리를 뭐 바라지도 않는 2022년까지 그 쭉 늘어뜨려 놓고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막상 이제 3월부터 무지막지하게 사댔던 그 연준 총자산 매입 총량은 보니까 5월부터는 오히려 줄어들어. 계속 줄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미국의 유동성 그 지금 현금 유동성 공급량도 사실 5월부터는 꺾이기 시작을 그렇죠.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말은 저렇게 하는데 뭐 연준한테 한두 번 속냐. 그렇죠. 분명히 또 저러다가 뭐 좀 이제 이벤트 생기면은 그 유동성 시장에다가 풀어대던 그 스탠스를 접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동성을 접을 만한 이벤트가 어디서 발생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온다든지 그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한 이제 경기에 급격한 반등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사실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둘 다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그 조 대표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저는 지금 혼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 필드에서 투자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다 보면 아니 이거 경기랑 주가랑 괴리가 이렇게 큰데 이게 실제로 이거 지금 경기는 아직도 폭망 아니냐. 근데 이게 주가가 사상 최고치 비슷한 막 랠리를 펼쳐가면서 위기 이전을 그냥 넘어서는 그런 강세장이 이게 지금 얼마나 더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면 여기 사람들 못 알아듣고요. 폭망 이런 거.
폭망? 어. 폭망 정도는 이제 유튜브 연령을 아, 너무 그래요? 무시해. 아니 우리 저기 어르신분들도 그래요? 폭망 이런 거 너무 잘. 죄송합니다. 네. 폭망 아시나? 예. 네. 어쨌든 경기가 엄청 안 좋은데. 그렇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과연 그만둘까? 뭐. 그 질문은 이제 이걸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속성이 없는 거 아니냐. 곧 이제 주저앉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와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게 경기랑 시장 간의 괴리가 너무 커서 나는 이 상승 못 믿겠다. 인버스에 올라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거꾸로 경기가 좋아지는 걸 봐야 인버스를 사야 되는 게 맞는 논리로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유튜브 경제 TV에서나 나오는 아주 노멀한 얘기였어요. 이제 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유동성 랠리가 계속 되고 유동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지표가 유동성 정책을 꺾을 그런 만큼의 그런 개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 정책이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뿜어줘야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나오고 있는 정책은 그러니까 그 파월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대로 들어가 버리면 버블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은 이번에 뭐 FOMC 보니까 뭐 뻔한 얘기 뭐 2020년 그 얘기도 했고 또 이 회사채 매입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뻥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 이게 제한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립서비스 같은 립서비스 느낌이 같은 거. 들죠. 그러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파월 의장이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기 의회 연설에서 그런 얘기도 했죠. 뭐 회사채 사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뭐 회사채를 계속 사주는 코끼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유역 연준에서 그 레포 금리도 막 올리고 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유동성에 대한 정책은 꺾이지 않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유동성 정책이 안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크게 아랫방향으로 출렁거리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길게 보면 괜찮은데 그래도 한두 달 보는 그렇죠. 것에서는 네. 그것도 질문을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유동성 랠리가 끝났냐? 이건 안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유동성 그 뿜어져 나오는 유동성을 누가 에너지로 이용했냐 생각해 보면 그 주체가 답이 명확하게 나오죠. 저 최근에 한 두 달 시장 보면은 개인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개인 구초.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 말씀하신 이 정책과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 만들어주는 그 유동성의 그 관성을 끝까지 유지를 못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노이즈랑 그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한테로 수급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바통 터치 타이밍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형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데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 지금 이제 학습 효과가 가득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부러지면은 사면 무조건 먹고 저기 상단에 있는 주식들 따라서 쏘면은 이게 절대 지지 않는 그 패턴이 한번 깨지는 시장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수급 주체가 바뀌는 게 그렇죠. 한번 나온다. 이게 박살나는 게 유동성 그 랠리의 종식을 의미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토록 좀 기다렸었던 그 진짜 플레이어의 귀한 이런 그 외국인들과 이제 연기금 필두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증시 진입이 좀 이제 완전히 좀 가셔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지금 지수 때는 너무 높으니까 네. 지수가 한번 크게 떨어져야지만 손바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요. 뭐 그 일정 부분은 사실 좀 열을 식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좀 최근에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필두로 해서 요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면 어떠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작년하고 올해 블랙스완 같은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그게 예전처럼 시장에 그대로 접목된다 이런 건 별로 저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만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냐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 이렇게 크게 떨어진 적 없다 그러는데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한국판 니프티 100 장세인데 이게 가는 종목만 계속 하는 것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고 네네.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린 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죠. 그러면 우선주가 올라가면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죠. 우선주가 올라가면 건물이다. 제약바이오가 마지막 순환매를 장식한다. 이런 거 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옛날 말이지 지금 성장주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블랙스와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봤던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바뀐 주식시장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이제 요즘 매매를 이제 하는 사람 제 주변에 이제 필드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술 한잔 먹으면 이런 얘기해요. 과거의 나의 주식에 대한 지식은 다 없애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선수들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옛날 생각이 좀 있으니까 그게 쉽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뭐 데이브 포트노이 뭐 이런 어, 사람들 그렇죠. 그 이제 워렌 버핏을 거의 뭐 노망난 할아버지 취급을 그렇죠.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 사실 뭐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없어서, 주식 예, 매수에 예. 논리에 있어서. 근데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 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동물적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죽어가는 기업들도 막 이제 뭐 좀비 랠리라고 하면서 되살리는 막 그런 투자 기법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사실 뭐 통용되는 시장으로 변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기 그 때문에. 정도까지는 좀 오버인가.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하다못해 대표님 같이 오랫동안 시장을 보신 분도 뭐 블랙스완을 말씀하실 정도로 처음 보는 시장의 광경들이 난무한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시장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인 그냥 아주 뭐 표면적인 해석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를 그쵸.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코로나에 대한 뭐 경제적인 타격이 없었다면 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물밑으로 내려간다면 이런 가정들을 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너무 익숙한데 사실 그거를 좀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작년에 그 미국 증시의 그 하이퍼 밸류에이션을 만들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블 장세라고 만들었었 얘기를 했었던 그 미국 시장 중심으로 했었던 빵 어떻게 보면 기업들. 그렇죠. 버블 랠리의 연장선 아닌가 그냥.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물론 전체적인 경기값에 대해서는 충격을 줬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버블 랠리 연장선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어색한 건 사실 2018년, 19년도 그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버블에 가까운 랠리를 향유하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 미중 관세 난타전이 오고 가는 그 시장에서 사실 잃어버린 2년이 있었거든요. 그쵸. 시장 측면에서. 우리는 글로벌 시장의 버블 국면을 사실 2년을 놓쳤던 그렇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중간에 나타나서 뭔가 이제 색깔이 강하게 바뀌고 속도가 빨라졌긴 했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작년에 버블 증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년 동안에 잊혀진 시간을 지금 뒤로 하고 오랜만에 지금 버블 랠리에 좀 동참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지표로 보면 버블이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 시장이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이 적당한 상한선이고 뭐 장부 가치는 얼마고 기업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선을 좀 지켰던 게 일반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걸 좀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보세요. 준비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꾸 이제 뭐 과거의 잣대 그 대표님 보시는 아니요, 그까지 무시한 거 아니고. 블랙스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비교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모든 금융위기는 다 이제
어떤 형태로 촉발이 됐든 후대에는 이제 귀중한 케이스가 돼서 앞으로의 그 자산 가격의 동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네, 맞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 겪었었던 금융위기랑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좀 비교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은 그 속도가 사실 유례 없이 다릅니다. 이 정도의 진폭이 나오는 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금융위기에 그 범죄에 들어갈 만한 변동성이 나온 건데, 과거에 이제 우리 증시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 5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한국은 23주 급락 이후에 이게 원래 가격까지 되찾아가는데 125주가 걸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급락 기간이 42주 동안 진행이 됐었고 이게 255주가 지난 뒤에 사실 S&P 500 같은 경우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실 시장은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강했었던 미국과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9주 동안 빠지고 9주 동안 빠지고 11주 동안에 그거 다 메꿨어요. 더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그런데 뭐 이번에 뭐 기간도 진폭도 사실 뭐 그냥 떨어진 거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놓은 모양이 됐죠. 사실상 V자 반등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V자 반등이 아니면은 뭐 이제 와서 N자 뭐 W 얘기 뭐하러 합니까? V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차이점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요걸 보면 지금이 이게 우리가 뭐 헤드라인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량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뭐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그리고 경기 정상화가 진행될 것에 대한 이제 경제 주체들의 무슨 기대감이 뭐 반영되면서 급하게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희망찬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뭘 보면 아냐면 모든 금융위기는요. 특히 2009년도에 그 아까 보셨던 어떻게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랠리의 성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심해요. 이건 모든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다 나오는 그런 성질입니다. 뭐냐면 경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게 회복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과 자신감이 뒷받침되면서 올라오는 증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항상 그 반등 국면을 엄청나게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2009년에 상승 상위 업종들을 보시면 상사, 뭐 인터넷 게임, 전자부품, 건자재, 비철금속, 해운, 뭐 자동차 부품, 은행 이런 형태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죠. 내수주들이 사실은 이때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지수가 거의 50% 이상 반등하는 동안에 마이너스 단체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고 요 우뚝 솟아있는 요 그래프가 이 전체 증시 평균 대비해서 종목 간의 편차가 얼마나 발생이 됐느냐 보면 0.8배예요. 그러니까 되는 놈은 무지하게 되고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되는 시장이 아니 지금 삼성바이오가 지금 얼마인데 로직스가 그리고 뭐 셀트리온하고 지금 랠리 펼친 게 얼마냐 네이버 카카오 신고가 지금 랠리가 몇 번째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뭐 인터넷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시장 완벽하게 주도한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그 업종 대표 종목의 개별 수익률일 거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바라보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업종별 수익률로 보면은 이번에 사실 내수주든 경기 방어주든 혹은 이제 완전히 뭐 배당 성향만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뭐 저기 자본제든 다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대비 표준 편차 자체도 이번에 사실 6월 들어서 겨우 0.4 위로 올라온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니프티 50 장세의 극단적인 모습은 그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게 급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큰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장에서의 반등은 사실 종목별로 보면 니프티 50 장세가 이미 연출이 된 게 맞지만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골고루 올라온 거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박세진 지점장님을 되게 좋아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서치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디스플레이 저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갔지?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건 LG 디스플레이 쪽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주회사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우리 사람들 보면 지주회사에서 올라갔던 거 보면 CJ, SK, 삼성물산이잖아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SK는 SK바이오팜, 그럼 CJ는 CJ 자체가 이렇게 플랫폼이나 또 완전히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고, 일단 삼성물산은 뭐 여기서는 얘기 못 하겠지만 또 삼바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주회사가 뭐가 올라갔지? 라고 또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도 좀 올라갔긴 했는데 나머지 전통적으로 철강, 조선도 어차피 이거는 마침 예상돼 있던 것지만 호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간 거고.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 분류를 하게 되면 어. 아시든 그 되게 유명한 진단키트 제조업체도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그렇죠, 분류가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런 오류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요는 그 여느 때와 같이 경기 민감주에 편중된 그 경기 민감주 위주의 랠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사실 이번 랠리의 가장 큰 그렇죠, 특징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제 언택트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주축이 돼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키 맞추기 성격의 뭐 은행도 사실 한 번 이슈가 있었고요. 그 배당 성향이 두드러지는 이슈가 있었고 뭐 이제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계절 가전 이슈나 뭐 이런 부분들 부각됐었던 거, 그리고 뭐 조선도 사실 말씀해 주셨던 뭐 카타르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사실 대부분의 업종에 한 번씩은 기회가 다 한 번은 있었다는. 다 있었죠. 예. 근데 그 모습조차 사실 반등 초기에 그 3개월에 그리고 특히 제자리까지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 사실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확신 없이 이제 유동성이 기반이 돼서 움직인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정확하게 보시네. 예. 그래서 이번 시장의 특징 자체에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족을 붙이고 뭐 극복할 수 있는 코로나에 대한 그 위기감이 이제 종식될 만한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명확하게 본질은 유동성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지수가 급락하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의 면면을 보면 또 여실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아까 이제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지금의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이 차지했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네. 그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올라오든지 네. 아니면 달러가 약세가 돼서 아니면 연준이 돈을 엄청 많이 풀어갖고 자국 주식 다 사고 네. 그 다음에 이머징 뭐 살까라 보니까 뭐 터키 사면 안 돼, 러시아 사면 안 돼, 뭐 인도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한국이 괜찮네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의 성장률도 안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도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양적 완화를 계속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뭐 자국의 어떤 그 유동성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 막 자산 버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막 그러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2010년도 그때 그 피그 사태 때만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계속 확대시켰잖아요. 그 결과 경기는 안 좋아지고 계속 그냥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연준이 그걸 경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쪽 자산이 계속 멈춰나가고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 네. 그리고 한국의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럼 외국인 장세는 끝난 거 아닌가? 이대로 가면 계속 기관하고 개인 장세로 밀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또 반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문하지 마세요.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고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바뀜이 나오는 장세가 되는 거고 그 뭐 안 들어오겠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유동성 장세가 네. 안 받쳐주니까. 근데 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왜 살까 생각을 해보면 뭐 대표님께서 말씀 정확하게 해주신 대로 이머징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선진 증시 대비해서 올라가는 시장이거나 거기에는 당연히 사족으로 이제 그 달러의 약세 그리고 이제 상대 통화 강세라는 배경이 이제 전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외에 특수하게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 좀 노크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사실 이거는
2018년, 19년도 대만 증시를 보면 비슷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IT 하드웨어에 대한 업종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장에서는 원래 해외 자본들이 이제 한국 증시의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책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18년, 19년도에 왜 놓쳤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IT에 대한 전 세계적인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에서의 우리가 받아야 될 어드밴테이지를 대만 증시가 사실 다 가져갔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환경이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번 시장에서 사실 저는 되게 많은 걸 또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탁해지니까 어떤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실하게 좀 보였다라고 봐요. 물론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언택트 관련주들 말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유수의 기업들하고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 대표 선수들 중에 누가 체력이 좋았냐가 이제 딱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부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뭐 일부는 주가로 그것을 보상을 받았을 거고 아직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파이의 감소라는 부분이 더 큰 돌덩이로 짓눌려져 있지만 어쨌든 이 외국인들의 매력도를 한국 시장이 얼마나 높게 가져갈 수 있는가는 사실 한국의 대표 업종들이 얼마나 글로벌 증시에서 또 매력적인 업종으로 다시 올라오는가. 사실 2011년도에 왜 우리나라 시장이 대장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차화정으로 점철됐었던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가장 글로벌에서 유리한 국가가 한국 시장이었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화학, 정유라는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좀 상기를 해보면 지금은 이 환율과 이머징 마켓의 상대적인 매력도 요인 말고는 우리 시장으로 언제 들어올까를 사실 고민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다시 경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력도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좀 강해지는 그런 국면에서 한국 시장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경계를 바라보는 시점이라면 경기 그렇죠. 회복이 반드시 단행이 돼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하고 시장 색깔이 다르겠구나라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정을 받은 거를 외국인들이 이제 바통 터치해서 다시 고점 위로 안 만들어준다. 그런 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들에 대한 징후가 보여진다면이라는 그렇죠.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럼 경기 어떻게 돌아서는데 시간이 뭐 되겠지. 그럼 시간이 되는데 더블 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연준이 가만 놔두겠지. 왜?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회사채를 3월 달에 회사채 사겠다 그래 놓고는 4월 달에 얼마 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발행시장에서 5천억 산다 그러고 유통시장에서 2,500억 산다 그랬는데 지금 유통시장에 뭐 55억 불 사고 지금 거의 안 샀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그거 산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7,400억 정도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 그 연준이 이 지수 때는 안 살 거야. 그렇죠. 약속 지키려면은 지금 그 정도 사야 되는데. 이건 너무 버블이야. 그럴 수도 있고 물론 뭐 ETF에 들어갈 수 있는 돈도 한정돼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회복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FOMC 때도 보면은 경기 전망에 대한 코멘트 봤을 때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6.5% 제시했죠, 미국 기준으로. 네. 그런데 2021년 성장률을 플러스 5%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2년 지나봐야 그쵸. 마이너스 1.5. 이거 내년에 그렇게 뭐 장밋빛으로 그렇게 막 나팔 불어봤자 사실 뭐 내년 끝날 때도 이거는 올해 받은 쇼크 회복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고 사실 연준이
공표를 한 만큼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지금 당장 실탄을 못 쓰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아, 그럼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또 뭐 흉흉하지 않습니까? 뭐 2차 코로나 뭐 확산 뭐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지금 3분기부터 정상 가동되는 시나리오들로 IMF도 그리고 미 연준도 사실 그려놨던 그림대로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뭐 어쩌면 이런 이제 기대가 생각보다 늦어지겠다라는 부분 빼고도 사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안 좋다라는 그쵸.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6월 16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뭐 보통 이걸로 시작될 때는 뭔가 자화자찬하겠다 이제 공표하는 거죠. 와우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5월에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다. 무려 17.7%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증시에게나 그 미국의 그 일자리에게나 엄청나게 저 중요한 일이 되겠네라고 지금 자화자찬을 신나게 해놨죠. 그때 보여줬던 데이터가 이거거든요. 이거잖아요. 엄청나게 빠졌었던 소매 판매가 17.7%라는 이 소매 판매 지수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 보면 5월에 엄청나게 이게 회복이 가파르게 진행이 됐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사실 5월 랠리를 정당화하는 재료가 되기도 했어요. 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5월 달에 그 지금 소매 판매액으로 나온 게 이제 4,850억 불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4,850억 불의 배경에는 5월 초에 저기 토탈케어로 토탈케어, 예. 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살포됐었던 현금이 국민 1인당 1,200달러예요. 예.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네. 그 한 주당 600불씩 더 줬습니다. 네. 4주면은 2,400불 더 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재난지원금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재난지원금 우리는 사실 얼마 안 가구당 받은 거죠. 얼마 안 받은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당 뭐 저기 30만 원 정도 수준 아닙니까? 뭐 가구당 네, 40에서 그렇죠. 60만 원이었으니까 얘네들은 한 명당 300만 원씩 쏜 거예요. 사실 실직자 그렇죠. 기준으로는. 300만씩 쏜 거예요. 네,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최소한 쏜 겁니다. 그것도 어느 구간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줘버리면 써야죠. 그렇죠. 그게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살포돼서 시장에서 이제 뿌려지고 쓰였던 달의 소매 판매가 4,850억 불인데 이게 사실은 그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4월 대비해서 5월이 17.7%라면 대단해 보이지만 2019년 5월 달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1%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한 사람당 300만 원을 넘는 그 4,000달러 수준의 엄청난 상금을 살포를 하고서는 지켜본 결과가 전년도 그것도 전년이 막 소매가 무지하게 좋았던 해가 아니었거든요. 소매 판매가. 근데 이 미국 경제 70%의 근간을 차지하는 이 소비 부분에서 이 돈을 이렇게 뿌렸는데 사실 작년 대비해서 6% 마이너스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급증하기 전인 2월 대비해서도 부족합니다. 약 10%가량이 2월이 5,25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저 17.7%라는 뭐 역사상 뭐 최대 수준의 그 전월 대비 증가폭 이런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돈들이 살포가 됐는지 그리고 그 돈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숫자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혹은 전월 대비해서는 얼마나 오른 건지 실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더 암울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암울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막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그렇죠. 안 좋다라는 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얘기 나눴던 걸로 돌아가서 요런 것들을 사실은 뭐 저만 해석을 했겠습니까? 이 지표를 봤었던 그 트럼프도 모르고 와우라는 말로 트윗을 시작을 했겠어요. 다 알고 있죠. 이게 사실 아주 막 이렇게 희망찬 내용은 아니라는 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지금 시장은 경기의 급격한 반등을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이런 그 돈을 뿌려대도 미처 못 올라오는 지금과 같은 그림이 사실은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이 지금 시장에서 넘쳐나는 돈을 바탕으로 한 시장 코드가 유지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조건인 것은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표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연준이 유동성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주가는 먼저 올라가 버렸는데 네. 유동성을 줄여버리면 그때부터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던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실 쉽게 도식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가 못 쫓아오는데 주가가 먼저 갔으니까 이건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경기는 여전히 안 좋잖아. 그래서 나는 곧버스에 투자할 거고 인버스 같은 걸로 해칭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지금은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랠리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 시장의 관성과 추진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거꾸로 여기서 우리가 목도하는 지표들이 만약에 이제부터 경기 반등을 조금 당위성을 부여를 해주고 시장이 올라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근간을 만들어주는 지표를 보여준다라고 그랬을 때는 그땐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까지의 상승 동력이었던 유동성 랠리는 일단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바뀔 거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기 전에 이 유동성 논리로 베팅을 해왔었던 수많은 자금들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외로 그때가 조정 타이밍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먼 들었습니다. 얘기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유동성에 대한 랠리가 꺾이기 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유동성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왜? 계속 풀 거니까 유동성에 대한. 물론 이제 연준이 파월 의장이 자산 가치의 거품은 약간 경계하는 듯한 말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유동성을 뿌리겠다는 의지는 강하거든요. 회사채도 지금 7,500불 했는데 55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고. 근데 만약에 경기가 딱 회복돼 버리면 유동성 장세는 꺾이지만 상대적으로 또 IT 하드웨어가 부각돼서 이제 그쪽 섹터도 바뀔 수 있다는 이제 경기 민감 랠리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먼 얘기가 될 수도 시간 좀 있지만 걸리겠지만. 네. 근데 적어도 경기가 못 쫓아오니까 지수 하락에 투자해야겠다. 이 논리는 사실 지금 오히려 거꾸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큰 추세 자체를 반대로 곧버스나 인버스를 투자할 때는 굉장히 경계할 수 있죠. 특히 곧버스 같은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말을 반박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웃긴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경기가 못 쫓아오고 있고 그 자산 가격과 그 실질적인 그 경기 사이클 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7월에 그거 간극을 엄청나게 좀 좁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서 그걸 좁히는 큰 폭의 이제 하락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이건 사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전망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락이 아니라 올라간 폭만큼 약간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넘어가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W자형 뭐 WDB라든지 N자형 그 이중바닥 확인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그게 구현되기에는 시장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도 동의.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요. 이제 그 얘기는 다 끝났다 치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단계 선을 넘을게요. 그러면 예전에 연준이 처음에 막 뭐 토탈 케어 한다 그랬고 양적 완화 한다 그랬고 뭐 그다음에 뭐 경기 부양도 뭐 2조 5천억 달러 한다 그러고 계속 슈퍼 패키지 기대감이 막 올라왔고 막 대놓고 막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양적 완화 줄여. 그다음에 회사채도 55억 불밖에 안 해. 그다음에 파월이 의회 연설 나와서 우리는 회사채 시장의 코끼리가 되지 않겠다. 마이너스 금리 일본 해봤잖아. 소용없잖아. 효과도 없잖아. 우리 그거 안 하겠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연준이 이제는 좀 급하지 않구나.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유동성 장세의 초기 국면에서 막 갔던 종목들과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박스권에 갇히거나 유동성 장세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처음만큼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그러면 종목의 흐름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을 그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뀔지를 저희도 사실 이제 머지않은 그 며칠 상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가까워졌다라고 며칠 안에 보기 때문에 확인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이게 뭐 먹으려고 달려드는 시장의 그렇죠. 성격은 아니더라도 이게 뭐가 어떻게 판도가 바뀌는지는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고 이 유동성 정책을 걷어들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사실 경험적인 공포가 있거든요. 그 테이퍼링의 공포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이 시장 방향을 꺾을 정도의 그 테이퍼링에 대한 그 테이퍼링은 뭐 아마 아, 예. 예전 예, 그 2013년, 14년도 그 증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준이 그 정도로 방향을 선회하려면은 아까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었던 그 경계 반등이라는 단초를 적어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바주카포로 쏠 필요가 좀 없어 보이기 그쵸.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건 이 테이퍼링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다만 이제 그 공급 속도가 조금 그쵸, 이제 그쵸.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단계가 될 거고 여기에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은 사실은 이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 지금 연준의 스탠스의 미세한 변화와 더불어서 또 마침 2분기 실적 발표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이라고 네, 외쳤었던 종목들의 실질적인 성적표를 사실 4, 5, 6월 그 실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7월 달 날이 되면 나옵니다. 7, 8월 달 네, 되면. 며칠 안 남았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뭐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 뭐 아마존 같은 이거 코로나에서는 논하겠는데 이 회사들 했었던 회사들이 사실 진짜 얼마나 벌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서도 뭐 워낙 지금 그 반사이익의 그 할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갈 것 같이 무서운 기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 실적에서 그 숫자로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다. 이게 이 얘기 뭐냐면 중소형주들 중에서 아니면 혹은 옐로칩 중에서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쫙 올랐던 종목들이 막상 7, 8월 달에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올라왔던 폭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이 얘기고요. 아까 이게 테이플링 얘기했는데 뭐 또 아까 뭐 폭망 이거 유튜브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냥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 연준에서 막 돈을 막 풀다가 경기가 쫙 약간 회복되는 걸 보고 연준에서 갑자기 돈을 팍 줄였어요. 그다음 이게 그러니까 피그스 팍 떨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예전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처럼 유동성을 그렇게 줄이진 않고 이제 뿌리는 거를 약간 줄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피그스 사태처럼 그렇게 크게 떨어질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인버스나 곧버스를 사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위험하다.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그 근거가 예.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아, 이제 경기가 돌 때가 됐다. 이 근거로 만약에 샀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지만 거꾸로 지금 이제 너무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논리처럼 경기가 시장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는 인버스를 사야겠다. 이 논리는 사실 지금은 당분간은 좀 안 맞는 논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 지금 사실 굉장히 시장에 피로감을 느끼는 투자자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현업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신나게 날아가는 거는 이제 기쁜 일이지만 사실 이게 파는 것도 리스크고 이게 뭔가 새로 사자니 지금 좋은 종목들은 다 이제 고점에서만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사실 뭐 대응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그랬을 때는 저는 지금은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며칠로 좀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2분기 실적 보고 네. 종목을 선별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실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동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어설프게나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색깔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사실상. 아까 지점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기업들 자체가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실적이 2분기에 딱 나오면서 계속 실적이 퍽퍽 좋아진다라고 보이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 실적이 안 나오면 확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언택트 기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죽어있던 기업들이 의외로 선방하는 실적을 발표해버리면 맞아요. 그건 또 예외로 그러니까 7, 8, 9월 달에 다코스처럼 쫙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도 그렇죠.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그 변곡점이 저는 정확하게 동의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 계속 갈 놈은 가고 꺾일 놈은 꺾이고 새로운 다코스가 떠오를 것도 떠오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원래 그렇죠. 정확하게 뭐 요약해 주신 거고 네. 원래 뭐 안 중요한 실적 그 시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시장이 좀 혼탁할 때마다 이제 조 대표님한테 뭐 어떻게 보세요 하면은 항상 사실 결론은 네. 한국판 니프티 50 저는 장세의 한국판 재림이다. 막 이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 니프티 50 장세가 어떨 때 생기냐 아까 뭐 우리가 잠깐 네.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원래 니프티 50 장세를 뭐 그냥 우량 소비주들이 그 뭉쳐서 올라가는 그렇죠, 장세를 니프티 50로 단순하게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그 1969년부터 맞아요. 73년도까지 네. 진행됐었던 미국의 진짜 니프티 50 장세에서는 이제 내수주가 중심이긴 했지만 사실 그 크게 뚜렷하게 좀 동향이 없는 그 경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뚜렷하고 그렇죠. 그림이 잘 그려지는 일부 그 어떻게 보면 성장 내수주들의 기관들이 미친 듯이 배팅을 하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엄청나게 올렸던 과정이 니프티 50거든요. 가치주를 안 믿었죠. 가치주, 시클리컬 이런 것들은 다 아웃이었습니다. 그때. 아웃됐죠.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 뭐 폴라로이드라든지 뭐 버로우즈 같은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뭐 상장 폐지되고 없앴죠. 없어진 회사들이기도 필름 회사. 하지만 네. 그 어쨌든 그 근간은 그 와중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들로 피킹이 일어나면서 기관들이 그것만 사기 시작할 때부터 니프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시각과 아이디어가 바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코로나에서는 뭐가 좋아지겠지라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왔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을 확인을 기점으로 옥석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대감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아니면 그 코로나 때문에 언택 관련주가 뜰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주식들이 실적이 딱 나왔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어? 이러면 야 이거는 그냥 기대감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과감 없이 버려버리겠죠. 대신에 이번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한 뒤에 그걸 목도한 기관이 갑자기 이제 거품 물고서는 사기 시작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급이 꽂힌다. 특정 종목으로. 그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니프티 50 장세의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될 그렇죠. 종목이 좀 어떻게 보면 검증되는 순간으로 제가 지켜보고 지금 해석을 얘기하는 해도 건 되는 뭐냐면 우리가 언택 종목뿐만 아니라 언택에 비켜져 있는 종목들도 맞아요. 네. 만약에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야 이렇게 정말 험난한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섹터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네? 그럼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해서 막 들어올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떻게 보면 변동성과 그 지금의 시장 코드에 젖어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 방향을 쉽게 또 못 바꿔요. 그 아주 잠깐이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투자의 색깔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일주일 그리고 그쵸. 과거 한 보름 동안 지배했었던 시장 논리에서 판을 뒤집어 엎고 전혀 좀 다른 논리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뭐 되게 나는 다양한 업종을 지금 매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투자자들도 사실 몇몇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 언택트 그렇죠. 바운더리 내에서 놀고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알을 깨야 되는 계기로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은 분명히 좀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쳐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수도 딱 이제는 한번 이렇게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시점이 왔고 네. 종목들도 검증을 받아보는 시점이 왔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딱 있고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연준에서 분명히 파월 의장이 약간 경계하는 발언을 해서 해외 증시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정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7월 12일 날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네. 시장은 아마 그때 파월 의장의 이게 물론 이제 금리는 어차피 안 올린다 그랬고 마이너스 금리는 어차피 해서 안 된 거 나오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또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하면 안 돼요. 금융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할 수도 있겠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트럼프 뜻대로 파월 해줄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제가 필요한 거죠. 정말 그 트럼프 재선의 구원 투수로 파월이 이제 그 자참에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 판도도 사실 생각하고 많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뭐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 근데 마이너스 금리 해갖고 성공한 그 나라가 없잖아요.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고. 근데 지금 유럽도 없고. 사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요번에 연준의 그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과감한 액션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사실 연준에 좀 반하는 그 모양새가 그렇죠. 컸었잖아요. 특히 제일 문제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 기축통화국의 어떻게 보면 지위죠. 지위를 누리면서 그게 근간이 돼서 그 큰 덩어리가 굴러가는 나라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국 보호 우선주의 막 이런 부분들이 그 달러를 자꾸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그동안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번에 그 강력한 정책도 사실은 이게 위기를 더 강조하고 오히려 더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각국의 달러 수요를 엄청나게 늘리는 데는 분명히 독특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겠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조를 급격하게 다시 바꾸면서 자국으로 좀 달러가 들어오게 만드는 액션을 연준 손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통화 정책을 여기서 더 강하게 그 연준 손으로 좀 시행을 하는 게 이 타이밍이 과연 필요할까? 그 부분은 조금 쉽게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BOJ가요. 이것도 여담이지만 BOJ가 이제 또 이제 엔화를 약세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또 하겠다 막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발표한 날 엔화가 강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암만 자국의 엔화를 사겠다라고, 그러니까 국채를 사겠다 하더라도 더 살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그 다음 날인가 한 일주일 뒤에 엔화가 갑자기 약세가 탁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국채의 상당 부분을 일본의 중앙은행이 샀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모종의 합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다시 엔화가 또 강세로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중앙은행의 어떤 스탠스를 이렇게 하더라도 글로벌 엔화 강세를 막을 수는 없다. 그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경기만 약간 좋아지면 자동차도 의외로 선전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탈이 안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앞에 3조 5천억 달러에 또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또 국채를 그렇게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뭔가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 선호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11월 달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 국채 다 소비하고 나서 올라가게 만들더라도 그동안은 연준의 입장이나 뭐 똑같은 입장이나 유동성을 막 계속 풀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국채를 다 소화시키기 전까지는 그쵸. 시장이 좀 정체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연준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과 불안감이 먼저 이제 딱 방향이 좀 세팅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이 큰지는 이제 그 7월이 되면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들 좀 7월에 대한 좀 경계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결론은 7월 달은 지수가 올라갈 상승폭도 별로 없고 파월 의장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야 다시 양적 완화 시작해 이렇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거 하려면 시장이 약간 조정 보여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자산 버블 경계에서 벌써 뉴욕 연원이 레포 금리 올리는 거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보면서 얘네들은 벌써 자산 경기를 자산에 대한 버블을 되게 경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장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은 없다고 보고요.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때 실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갔던 종목도 계속 갈 수 있고 전혀 못 갔던 종목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지금까지는 1라운드였지만 이제는 2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 되게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동학개미 운동 해체해야 된다. 이제는 동학개미 운동이 떼거리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을 잘 받은 이제 전투개미. 별정 부대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대가 이게 시장이 2라운드 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한 포인트라고 그럼 생각했습니다. 저기 조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 한국형 2020년 니프티 50 종목들의 리스트도 이제 한 7월에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보시겠네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일단 7월 달에 발행되고 그다음에 8월 15일까지 이제 중소형주 발행되는데 네네. 어차피 저희 하면 소형주는 거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나 옐로칩 같은 거 중형주를 보면 실적 보면 나오죠. 네. 그 저는 이제는 지수에 대한 뷰는 약간 이제 박스권 묶어놓고 이제 종목을 좀 선별하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종목을 좀 압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세요? 뭐 지금 저는 지점에서 그거 다 랩도 하고 있잖아요. 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일단은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어. 대표님이 한 15종목 정도 세팅하시면은 그거 따라서 하려고요, 이제. 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7월 실적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관망을 하자. 네. 그리고 종목을 좀 선별해서 압축을 하자. 그게 결론이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녹화할 때쯤 되면 하나하나 이제 있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그런 윤곽이 나오면 업종 얘기도 하고 맞아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이라서 자꾸 앞에서 그만 끊으래요. 계속 할 것 같은데 뭐 커피 먹으러 간대? 커피 먹으러 간다고 그렇게 한. 제가 오늘은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다음번에 제가 자료 좀 갖고 올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물 만기 때 외국인 선물 롤오버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롤오버 수치가 나왔어요. 5천 계약 이하. 그걸로 엄청 예측 잘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 5천 계약 이하인가 2천 계약, 3천 계약 나와서 야 외국인들이 파생도 이제 롤오버를 안 하는구나. 네. 이 진짜 완전 외국인 기관 장사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예. 어땠어요 첫 방송인데? 자꾸 그만하라 그랬고 내가.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이제 많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예, 예.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까지 상승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한번 같이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새 방송을 잘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저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사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뭐 지금 당장 그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지금의 그렇게 만들죠 시장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한 가지 색깔만 요구를 하는 시장일수록 사실은 이 뒤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시점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늘 저는 반복해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분명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눠볼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4월달, 5월달은 필요 없고 네네. 지금은 필요해. 그때 뭐 저도 모르고 생전 처음 보고 있는 광경도 그냥 구경이나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대표님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들 되게 좋았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을 안 하는데 제가 한 3분만 더 할게요.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어. 뭐 근데 사실 저도 방송 출연을 제가 한국경제비 한 20년 했는데 지금 이제 장중 방송이고 저녁 방송 출연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1시간 이상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당장 내일 갈 종목들을 막 얘기하고 막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2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요. 막 그게 빠지잖아요. 근데 큰 변화가 막 오는데 그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었던 것도 한 번에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잘하시는 분들은 막 그게 취해 있다가도 종목이 막 잘 올라갈 때 유동성 상승 올 때 그 취해 있다가도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딱 정지하고 다시 큰 흐름을 점검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이 저는 됐다고 생각해서 네.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짚어준 거죠.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걸 보면서 우리 방송을 보면서 한 번 정도 종목 막 매매하다가 한 번 정도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만족해도 그럼요. 되죠. 예. 그죠? 그 역할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안타 증권의 설릉역지점 네. 4층에 있답니다. 방송 잘 하시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를 만나 보실 분들은 밑에 자막 쭉 나가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시고요. 또 유튜브는 또 이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한 구독. 손씩 좋아요.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눌러요. 이건 연습을 좀 해보시죠. 그래요? 와우넷이 10만 명이 돌파했는데 저희 유튜브 방송 조회수가 10만 안 돌파하면 우리 이 방송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10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하셔야 되겠네요.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재밌었습니다. 다 고생하셨어요.